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사건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호를 들으면서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참담함을 그지할 수 없는 날입니다. 진짜 저도 그들에게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나도 속았다. 제가 그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변협에 대변인하고 수석대변인을 4년을 했거든요. 아, 양승태 대법원장 그 시절에 바로 대한변협? 그 타임에 제일 유명하게 나온 임종헌 차장, 이민걸 기조실장, 뭐 박병대 대법관, 그분이 당연히 처장 하실 때도 내가 그랬지만 여기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전부 다 우리 대한변협하고 다 관계가 있던 분들이어서 저는 그 당시에 그들의 그 웃는 얼굴에 속았다는 것이 참 참담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한테는 그런 압박 안 들어왔어요? 뭔가 상고법원을 위해서 좀 좋은 말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대한변협 대변인 할 타임이어가지고 대변인은 방송을 많이 거의 하면 안 돼서. 그래서 그 명단에는 안 들어있으시군요. 그때는 없었었는데요. 제가 지금 대한변협 압박 방안 관련이라고 한 이 문건을 지금 봤는데 지금 카메라로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보이나요? 이게 2014년 9월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딱 하나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대한변협이 2014년 8월 25일 변호사 대회에서 대법원과의 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대법관 증언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법원의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 이게 이제 화가 났다는 뜻으로 써놓은 건데. 니들 왜 그래? 화가 났어요? 이게 바로 2014년 8월 25일 날 진짜 우리가 변호사 대회에서요. 우리는 대법관 50명 늘려달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랬더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안 된다. 상고법원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이 주최하는 행사에 오겠다고 해놓고는 사실 이제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 50명 대법관 증언이라고 하는 걸 말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결의문을 지방변호사회 회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가버리고 이거 이제 너네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우리에 대한 압박 방안이 너무 심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딱 나오네. 2014년 8월 25일 그동안 대법원이 화해 시도와 노력을 했는데 이젠 중단하고 대한변협을 압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특히 변호사 평가제를 도입하겠다. 우리가 사실 판사 평가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평가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너네는 깨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 거야. 여기 보면 그리고 대한변협 신문 광고 게재 중단. 어이없어. 너무 흥분하셨어요. 네, 너무 흥분했어요. 대한변협 법률부는 공격지원금 규모 축소. 정말 이런 찌질한 거 가지고 우리가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자, 이 시절에 그 시절에 대한변협 대변인을 하셨던 노영희 변호사가 이렇게 화가 나셨다면 난 정말 백성문 변호사님도 화가 나실 법한 게 저 어제 문건 이제 하나하나 다 열어보다가 있죠, 저. 백땡땡 변호사. 백땡땡 있더라고요. 백땡땡. 백땡땡, 손땡땡 다 나왔어요. 손수호 변호사, 백성 변호사로 추정되는 그분들이. 저기 아마 그 손수호 변호사 아닐 거예요. 손수호 변호사 맞는 것이 여성은 옆에 여성이라고 써놨는데 거기는 남성이더라고요. 거기는 송광훈 변호사. 송광훈일 거예요. 그래요? 손수호 변호사 아닐 거예요. 거기에 옆에 진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손땡땡 옆에 진보 써 있는데 그거는 송광훈 변호사님인 것 같고. 손땡땡은 누군지 내일 한번 탐정한테 그러면 그리고 같이 연구를 해보죠. 탐정은 아닐 겁니다. 사실 이제 저는 원래 그 당시에 이제 이 대법원 관련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던 아니면 상고법원을 설치하든 아니면 상고 허가제를 설치하든 상고 허가제를 하든 뭔가 이제 변화를 주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때 분명히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상고법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만나는 이제 판사분들을 보면 상고법원 말 잘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잠깐 여기서요. 아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일부부터 질문 주셨는데 상고법원이 뭔데 이렇게 찬반이 막 엇갈렸던 거고 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려고 했던 건가 뭐 많이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짧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처리해야 사실 될 게.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제대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대법관 수를 많이 늘리자. 그러니까 첫 번째 방안이었고 그게 부족하면 대법원은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머지 일반 형사 민사는 상고법원이라고 또 삼심에 해당하는 상고법원을 따로 설치해서 거기서 좀 심도 있게 좀 이제 재판을 진행하자. 쉽게 말하면 쪼개달라. 대법원을 쪼개달라. 근데 그거를 대법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쪼개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유리한 여러 가지가 건 있지만 뭐가 유리한 거예요? 쪼개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는 곳은 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을 주로 담당을 하고 그나마하고 좀 뭔가 권위 있고 이런 일반적인 쪽으로 남고. 사건들은
이제 상고법원에서 해결을 하자. 근데 이제 사실 그 제도적 취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관련 문건들을 쭉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상고법원이 뭐였을까? 근데 잠깐 거기서 한마디 중간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장까지 14명이에요. 예. 근데 우리들이 주장한 건 제대로 심리를 못하니까 대법관 수를 늘려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50명 늘려달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14명이 전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률가가 14명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50명이 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본인들의 권위가 떨어지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싫어했던 거죠. 어쨌든 뭐 찬반이 엇갈린 상태에서 백 변호사님은 이런 게 있는 줄은 모르고 그렇죠. 이런 뭐 문건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라고 하시던 입장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는 줘야 된다. 근데 그때 이제 만나는 판사 좀 소위 약간은 고위 판사님들, 연수원 교수님들 통해서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백변 고맙다. 그래서 뭐가 고마워요? 이제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상고법원 찬성해줘서 고맙대요. 그래서. 상고법원은 원래 찬성하는데 그게 왜 고맙죠? 저도 막 그렇게 반문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노영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을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목을 맸을까? 그럼 양승태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목을 맸을까? 저는 알아요. 그럼 편집증이라고 봐요. 저는 법원의 보수화라고 생각해요. 보수화? 아니 그게 이제 여기 문건 중에 보면 청와대의 그 상고법원 판사들의 임명권을 넘기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맞아요. 그게 영향력 줄지 않게 청와대에 걱정 마세요. 상고법원 만들어줘도 영향력 안 줍니다. 만들어도 이제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 다 할 거예요. 이거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 제일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도 그걸 중에. 보고 내가 그 당시에 왜 상고법원을 찬성했을까? 아니 그런 내막은 몰랐으니까. 난 너무 순진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변호사로 거기에 다행히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전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상고법원에 매달릴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거는 이분들은 실패를 몰랐던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주장하면 그게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사람들인데 내가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왜 남들이 못하게 하고 찌질한 인간들이 전부 다 반대하지?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이렇게 져야 되지? 이런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착증 수준으로 변질된 것 같고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히 구속시켜서 당연히 처벌에 마땅하다고 보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당시에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동에 동조했던 침묵했던 다수의 대법관들 나머지 그 행정처의 직원들 행정처에 있던 판사들 전부 다 양심 고백하시고 반성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문건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요. 어떤 겁니까? 이기적인 국민들이란 표현이에요. 이기적인 국민들. 국민들이 이기적이야. 자기 사건은 다 대법원까지 가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존재들. 존재들이니까. 이기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대법원 말고 상고법원으로 가면 어떤 게 좋은지를 잘 설명해 줘야 된다. 국민들은 이기적이라. 이기적인 국민들. 거기 괄호 안에 숨어있던 말이 있어요. 뭡니까? 이기적이고 무식한 국민들. 분명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들은. 갑자기 열이 확 나는. 덥죠, 갑자기. 확 더워지네요. 우리가 갑자기 의문의 일패가 된 거예요. 이기적이고 무식한 국민이 된 거니까. 지금 청취자 한 분이 그 196건 어제 공개한 것이 아까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방대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했는데 그거 줘보세요, 노 변호사님. 문건을 지금 저희가 사실은 다 프린트했습니다. 이거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네, 다가 아니에요. 무거운 걸 들고 다니시는군요. 이게 한 머릿속에 넣기엔 좀 많아요. 반 정도 되나? 이게 제가 손가락으로 해보니까 한 7cm 정도 되는 두께 이런 문건들입니다. 보이십니까? 뭐 지금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보이실 것 같은데 한 7cm 정도 되는 두께 정말 방대한 문건으로 상고법원을 위해서 어떻게 로비를 하고 국회의원의 성향은 어떻고 이 사람들 어떤 소송에 걸려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소송에 걸려 있는가를 쓴 이유는 뭘까요? 결국 그거 가지고 딜하겠다는 게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 가지고. 사실 그 처음에 이제 재판 거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설마 우리 판사들이 특정한 사건의 결론을 바꿔가면서까지 청와대랑 딜을 한 거라기보다는 판단을 해보니까 이 판결은 청와대가 좀 좋아하겠네. 이런 걸 취합해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판결 다 해놓고 요거 갖다 주자 이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뭐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건 괜찮은데 어제 좀 보면 뭔가 청와대 입맛에 맞게 이렇게 판결하자라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법사위에 서기호 판사, 네. 서기호 국의원이 있었죠. 당시에. 그러니까 서기호 의원이 그때 소송이 뭐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건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서기호 의원은 이러이러한 소송이 걸려 있다. 이런 거는 빨리 해주자. 서기호 의원이 SNS를 올렸어요. 간밤에. 추가 심리를 더 해야 되는데 전직 판사인 내가 보기에 더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마무리가 되더래요. 변론이 종결됐죠 그쵸. 그때. 그래서 너무나 신기했다. 이제 보니 나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로비를 한 거였구나라는 게 이제 깨달음이 든다. 그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판사들은 10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임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 그때 아마 서교 당시 의원님이 그 전에 판사할 때 꼴찌를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보복성이었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판사님이 이제 소송을 했던 거였었죠. 근데 거기들 역시 그거를 가지고 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판결문 보면 되게 뭔가 논리가 그럴듯하게 막 나오잖아요. 원고의 주장은 이렇고 피고 주장은 이렇고 그런데 우리 이렇게 근데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맞춰서 논리를 만들어내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판사들이 난 A라고 하는 결론을 내야지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A에 맞는 논리만 쭉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변호사님 정말 그거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나왔어요. 저도 안 믿었었는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그게 맞구나. 모든 판사가 다 그렇게 할 거라고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제 주변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친척이 있으세요 누가? 저 아는 분 있는데 이분은요 아이를 이제 여성이에요. 그렇죠. 아이를요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하고 다시 집에 가서 저녁에 아이를 다 재워놓고 어린아이들을 다시 법원에 가서 판결문 쓰고 맞아요. 일하고 밤새고 이러는 판사 얘기도 너무 다 대부분 이런 판사들 이런 일선의 현장의 판사들이 보면 이게 얼마나 더 기가 막힙니까? 우리의 수뇌부는 이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판결을 해야 될 때 지침 같은 게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사실 또 어제 충격적이었던 건 정치적인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판결을 해야 하고. 네, 그거 있어요. 문건에 있습니다. 노동 쪽과 뭐 여기는 보수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 노동 경제 쪽은 통상적인 중도층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기억하실 때 재작년이구나 벌써 그 촛불 집회할 때 청와대 앞까지 갈 때 시위. 그거를 이제 경찰에서 막았잖아요. 그 막는 걸 법원에서 풀어줬어요. 이거는 아주 전향적으로 잘한 판결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보면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데 이쪽은 진보적으로 할 것, 이쪽은 보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지침 같은 거예요. 가이드라인.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굉장히 많은 판사분들을 아는데 그분들 정말 진짜 거의 잠도 못 자고 이래요. 그래요. 쓰느라고. 정말 많이들 그래요. 일선에서. 이렇게 일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계속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는 게 저도 굉장히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청취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열받는 아침 오늘 조심해야겠네요. 구병희님 문자 주셨고요. 국민이 없었던 대법원입니다. 김문태님 이 말씀 딱 맞습니다. 알파고한테 그냥 맡깁시다. 이승미. 이야 알파고 빨리빨리 성능 개발해야겠습니다. 그런 문자들 들어오고 정권의 보좌관들인 줄 알았습니다. 박용한님. 법원이 무슨 기업처럼 로비하고 정당처럼 계획 세우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판결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문자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사 잘 될까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시작하긴 해서 이런 문건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이건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거고요. 이거는 이미 공개해라 해서 공개한 거 아니에요? 여론에 떠밀리고 이제 뭐 전체 법관들 회의 통해서 공개하자고 나와서 공개를 했는데 가만 보면 제가 요건 꼭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 하면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이죠. 압수수색 영장 발부될 확률이 몇 프로쯤 되는 것 같으세요? 발부될 확률 압수수색? 원래 90% 정도 돼야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하면 99%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 그대로 발부해 주는 게 80%가 넘고요. 이 부분은 좀 빼고 나머지 발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각을 한 게 이제 10몇 % 정도에서 합치면 99%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영장을 기각하는 건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구속영장도 많이 기각되고 하니까 이것도 그렇겠지라고 하지만 이건 수사의 준비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모아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법원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전부 올 기각입니다. 한 명 빼놓죠. 네, 그러니까 임종원 차장 같은 경우에 다 기각이에요. 딱 한 명 빼놓고 다 기각.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의 그 문모 판사, 지금은 변호사인데 그 건설업자부터 로비를 받았다라는 그 내용 관련해서도 올 기각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래서 검찰에서도 우리도 수사 자료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럼 대법원이 이제 임의 제출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요. 그 기록이 그렇게 힘들면 그 건설업자 판결문만 좀 우리 봅시다라고 했어요. 대법원 싫어.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대법원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쨌건 법원 판사 영장전담 판사가 우리는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할 수 없어요라고 하면 수사의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분노하고 수사 자료 없으면 어떡하나요? 기소 못해요. 못하죠. 기소를 한다 치죠. 기소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준비 자료가 부족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런 안 좋은 죄질이 있다는 생각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럼 판사가 판단하잖아요. 판단하는 주체는 또 다시 법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오면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입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저도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변호사님. 저는 임종원 차장에 대해서만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고 양승태 뭐 박병대 뭐 이런 수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전부 다 기각이 돼서 사실은 그 당시에 영장 전담 판사가 생각한 건 두 가지였을 것이다. 뭡니까? 하나는 임종원 차장의 성격이 워낙 꼼꼼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없앴을 것이다. 생각해서 오히려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해줘도 안심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 이건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럴 줄 몰라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제 생각이에요. 나는 슬퍼지는데.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임종원 차장에게 너 혼자 독박 써라. 이것이었을 것이다. 근데 원래는 이제 꼬리 자르기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만 저는 그 기저에는 임종원 차장한테만 해도 임종원 차장이 워낙 충성도가 높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널 믿는다. 이런 마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건 노영희 변호사의 생각이긴 이건 개인 합니다만 생각입니다. 권영철 대기자도 그 두 번째 가능성. 저는 그런데 꼬리 자르기에다가 무게를 두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임종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영장이 자기에게만 발부된 걸 듣고서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한테만 정말 발부됐냐. 너무너무 놀랍다. 이러면서 본인이 나는 구치소 갈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구치소 갈 생각하고 대신에 나 이런 식으로 나를 대접하게 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렸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법원이 생각한 게 잘못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보세요. 임종원 차장 거 그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USB에 찾아내고 나니까 그 안에서 별의별 이렇게 다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에 문건을 공개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러한 그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들을 바꿔야 된다. 내지는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전담 재판부를 따로 꾸리든지 사람들을 물갈이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 Y뉴스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왜 나한테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거야? 놀란 임종원 전 차장이 USB 그거 압수수색해서 나온 건 줄 아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직원. 그냥 자기가 찾아서 줬답니다. 그 뒤져갖고 나온 게 아니라요. 여기에요. 이거 가져가세요. 왜 내가 독박 쓰지죠? 왜 나만? 여기 다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이 문건 공개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까지.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교훈을 얻을 것은 뭐냐? 이 수사 꼼수 쓰지 말아라. 당연하죠. 내놓을 거 있으면 다 내놓고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 다 하고 정통으로 가라. 정론으로 가라. 이거죠. 하나 마지막 더 말씀드리면 임종원 차장 별명이요. 마타할입니다. 여러분. 마타하리가 뭔지 아시죠? 모든 걸 다 도마타하리.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모든 걸 다 맡아서 하겠다. 처음부터 아주 밑에서부터 위에 올리는 것까지 전부 다 원래 그분의 손에 안 거친 게 없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별명이? 노 변호사님 법원 라인에서 나온 거. 저 그런 거 없어요. 법조계에서 나온 별명. 당연하죠. 예전부터 있던 그분은요, 별명? 자기가 안 해도 될 일을 혼자 다 해요. 옛날에 사법연수원 교수할 때도요. 원래 교수들끼리 하기 싫은 거 되게 많거든요. 내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자기가 다 해가지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엄청 성실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 되게 좋아했다니까요. 그분하고 술을 마시면요. 그분의
인품에 빨려 들어가요. 정말로 착해 보이고 밤 11시만 되면 어디선가 막 나타나요. 술 마시러 술자리에. 예. 전 몇 번이나 만났어요. 근데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그분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분이 너무 착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인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착한 것과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그게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성실이 그러니까 소신 없는 성실, 가치관 없고 철학 없는 가치관 성실은 있겠지. 이렇게 본인 될 수도 개인적 가치관이어서 그렇지. 자, 사실은 여러분 참. 오늘 한 분이 오늘은 재판정 주제가 따로 없나요 하셨는데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두 분이 벌써. 주제를 다 정리해 오셨는데 어제 이 문건 196개의 문건 앞에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5분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오늘 준비한 거 다음번에 우리 재판정에 올리기로 하고요. 여러분의 문자. 여러분의 문자가 아주 쏟아집니다. 장성수님의 문자 읽겠습니다. 법원이요. 국민이 개 돼지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국민이 개 돼지인데 이기적인 것 정도 뭐 어떻겠습니까? 라고 문자를. 눈물이 납니다. 백땡땡 변호사님. 완전 바보 취급한 거죠, 우리를 정말 동네 바보를 아는 거지. 이러면 안 되죠, 진짜. 자, 여러분의 문자들 저희가 오늘 뭐 다 소개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읽고 같이 공감하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같이 두고 고민을 해보죠. 오늘 두 분의 변호사님 고생하셨고요. 본의 아니게. 저는 이슈 준비해 왔는데 지금 얼결에 지금. 재판 준비해 오신 분들 백땡땡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네요. 우리 백땡땡 변호사님 별명 하나 붙으셨어요. 백땡땡. 내일 그 손땡땡 변호사님한테 제가 확인해 그 보겠습니다. 손땡땡은 이 손땡땡이 아니에요. 손탐정님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그러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그만해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